안녕하세요. 바이오닉스진 권혁재입니다. 저는 오늘 그 GDPR과 함께 살펴본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의 현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GDPR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과 함께 그 GDPR에 대해서 좀 살펴본 자료들이 기존에 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조사를 하면서 현재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에서 GDPR의 어떤 부분을 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을 좀 이슈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PIS 페어에서 GDPR과 관련된 많은 강연들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자세하게 GDPR이 어떤 그 정책이고 뭐 그런 법률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이슈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5월 25일 날 GDPR,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인 GDPR이 발효되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GDPR이 발효된 날 바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유럽의 비영리 단체로부터 제소를 당했습니다. 제소당한 이유가 우리가 보통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보통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버튼을 눌러야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영리 단체는 그 서비스 이용을 반드시 그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해야지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제소했습니다. 물론 구글과 페이스북 이외에도 뭐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들도 함께 고발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위반한 사실이 위반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4조가 넘는, 한국도 하나로 4조가 넘는 벌금을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렇듯 구글과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IT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GDPR에 대해서 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마저도 이런데 우리 일반 중소기업 같은 곳들에서는 사실 이 GDPR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은 부분들이 좀 고민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미국의 뭐 뉴스 언론사 뭐 시카고 트리뷴스 같은 데는 이 GDPR에 대한 대비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현재 유럽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로 갑니다. 대응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아마 서비스를 오픈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제가 뉴스에서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듯 GDPR은 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어떤 권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그 범위,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범위를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에게 어떤 책임감을 조금 더 줄 수 있게 하는 이런 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있고, 과징금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경미한 위반이 말고 좀 심각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2천만 유로, 하나로 약 255억 원, 혹은 전 세계 매출의 4% 중에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경미한 그 위반 시에는 이거보다 반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250억 원은 일반 중소기업들이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250억 원은 그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총 3가지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GDPR의 3가지 정도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DLP와 같은 솔루션들이 과연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개인정보의 위치와 적정성 평가입니다. GDPR에서는 기본적으로 EU는 2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들을 포함해서 27개국의 그 여기에 개인정보가 저장되게 되면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적정성 평가는 그 유럽의 GDPR과 버금가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그 유럽연합이 어떤 EU의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재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나라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올해 말을 목표로 현재 적정성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EU의 일정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진행되는 거라서 저희 쪽에서는 확정지어서 올해 말이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우리 국내에 저장하는가, 대표적인 예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U 국가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 뭐 채팅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 그 EU 시민 고객 정보, 그 정보를 보통 한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하게 되면 위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유럽에 있는 어떤 기업을 우리가 인수하게 되었을 때 그 유럽 직원의 정보를 뭐 인사팀이나 이런 데서 국내로 보내는 경우에 이것 또한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빨리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를 바라는 게 좋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GDPR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뭐 정보보호 규정이나 개인정보 규정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저희 GDPR이나 어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디에 저장이 많이 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호스트 DLP, 네트워크 DLP, 그리고 이제 서버 쪽 DLP나 다양한 DLP 제품들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검출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외에도 더 많은 곳에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섀도우 IT, 즉 조직에서 승인하지 않은 IT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직에서는 채팅 앱을 사용하지 않는데 어떤 팀에서 슬랙 같은 기업용 메신저를 팀의 어떤 메신저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다가 그런 정보들이 또 그런 섀도우 IT 저장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사실 탐지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섀도우 IT를 탐지하는 요즘에는 최근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나 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검출할 수 있을까, 검색할 수 있을까를 보시면 우선 자산을 식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 ISMS나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조직에서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식별을 하고 그 자산들에서 개인정보를 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자산들에서 검출된 개인정보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그 분류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보통 현재는 암호화를 하거나 뭐 완전 삭제를 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GDPR이 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어디에 활용되고 그리고 이 개인정보를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에 주로 현재 개인정보 솔루션들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법률에서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에도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주체의 거주지역, 그리고 실제로 저장되는 위치, 이 위치가 다르게 되면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가 또 어디에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추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GDPR에서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해서 정보 주체가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혹은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기업에게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기업은 들어줘야 합니다. 보시면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찾다가 기사에서 좀 재밌는 내용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유럽의 한 어떤 기업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펍 관련된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가 어떤 시스템에 있고 그 시스템을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맵을 그리는 것이 어려워서 모든 고객 대비를 아예 삭제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GDPR에 대한 해석도 어렵고 아직까지도 지금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거주 지역,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솔루션에서는 주민번호, 운전면허 번호, 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검출을 했지만 그 정보가 누구의 정보고 그 정보의 주체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뭐 물론 현재 최근에 나온 해외 솔루션 중에는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제품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잊혀질 권리입니다. 잊혀질 권리는 삭제권으로 개인정보를 가진 주체가 기업에게 삭제를 요청했을 때 기업은 그 삭제를 반드시 삭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이 삭제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그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 삭제권은 우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나 아니면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의 기능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각자 PC에서 검출된 주민번호, 그 주민번호가 누구의 주민번호인지 저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퇴사한 직원이 제 개인정보를 삭제해 주세요 했을 때 우리는 그 개인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통해서 그 직원이 과제했으면 과제 관련된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인사팀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민등록번호가 그 직원의 것인지 그리고 이런 그것 외에도 다양한 그 정보들이 어떤 사람의 것인지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현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GDPR에서는 개인정보 영역을 뭐 식별번호, 그러니까 주민번호 같은 식별번호, 그리고 이름, 주소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도 개인정보로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적 성향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도 개인정보로 그 영역을 굉장히 폭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들에서는 어떻게 개인정보를 좀 더 연관지어서 그리고 어떤 정보가 누구의 정보고 그 정보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가는 우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프로파일링 거부권하고 개인정보 이전 요청입니다. 프로파일링 거부는 사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대부분은 프로파일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GDPR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프로파일링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통계적 추론을 통해서 prediction about people, 사람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을 프로파일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서비스 하나를 예로 들면 넷플릭스는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그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만약 넷플릭스를 보면서 본 영화, 드라마, 뭐 예능 프로그램 등의 좋아요, 싫어요를 택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넷플릭스에서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취향 저격 컨텐츠라고 해서 제게 메일이 날아옵니다. 저는 지금 넷플릭스를 1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취향 저격으로 오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프로파일링이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에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추천을 해준다든가, 뭐 대표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존에서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추천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예측을 한다든가,
이 사용자가 어떤 것을 뭐 좋아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이걸 거부한다고 하면 넷플릭스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를 잃게 되는 겁니다. 다른 동영상 서비스들 우리 뭐 티빙이나 뭐 이런 것들과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나 요즘에 최근 나오는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에서 어떤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프로파일링해서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뭐 그런 부분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많이 서비스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전입니다. 우리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뭐 DLP 같은 솔루션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출을 방지하는 데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GDPR에서는 만약에 정보 주체가 원하면 그 정보를 우리 경쟁사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정보 주체에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든 데이터들을 문서화, 뭐 데이터로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들에서도 개인정보를 뭐 외부로 반출해야 될 때 어떤 승인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뭐 절차를 거쳐서 할 수는 있지만 차이점은 내부 직원이 요청하는 거고 외부에서 우리 고객이 요청하는 거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는 아직 없다는 게 현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에서 앞으로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들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솔루션이 될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타임라인 순이라고 해서 현재 안 쓰는 뭐 그런 구시대적인 솔루션은 아니고 우선 첫 번째 가장 처음에 하는 거는 물리적이나 논리적인 차단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매체 제어나 어떤 망분리를 통해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안 되는 것은 뭐 개인정보를 식별한다든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검출해서 차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사용됐고 현재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 유출 방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라고도 부르고요. 국내에서는 DLP 제품류입니다. DLP 제품류의 특징은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유출되는 걸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식별하고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선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게 DLP 제품의 특징입니다. 뭐 개인정보를 탐지하는 방법에는 뭐 패턴을 보통 이용하죠. 뭐 정규식이나 아니면 특정 단어가 들어간 키워드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식별하게 되고요. 물론 이 레벨단에는 더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뭐 DRM도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 하드디스크 암호화라든가 뭐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는 도구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많이 도입하고 있는 문서 중앙화라든가 이런 솔루션들도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2세대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입니다. 대표적으로 UEBA라는 솔루션 영역이 될 수 있고요. 유저 엔티티 비헤이비어 어널리틱스라는 제품군인데요. 보통 이 제품군은 다양한 도메인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뭐 악성 코드를 탐지하거나 그런 부분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DLP,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물리적, 논리적 차단이나 DLP,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에서 이것들을 우회해서 유출되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유출들을 탐지하는 게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DLP 솔루션을 위하는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공지능의 활용입니다. 이 부분이 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의 미래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얼마 전에 RSA가 있었는데요. RSA에서도 스타트업 혁신 대상을 받은 제품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이었습니다. 제가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데모나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대표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정규식, 아까 말씀드린 정규식이나 키워드로 개인정보를 검출하던 것을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켜서 도출된 모델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검출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분류,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권혁재라는 사람의 주민번호는 이거고 가지고 있다면 그런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상관관계를 또 자동으로 분석해서 이 정보 데이터 맵을 GDPR에 좀 부합할 수 있는 데이터 맵을 그려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들이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만능은 아닙니다. 최근에 뭐 과거에는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좀 이제 인공지능 제품들을 보시고 하셔가지고 인공지능은 그 대표적으로 머신러닝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데 머신러닝은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먼저 선행하는 과정을 걸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는 GDPR, 뭐 단순히 GDPR뿐만이 아닙니다. GDPR 외에도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더 강화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다른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혹은 개인정보 관리 솔루션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앞서 장표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찾지 못하면 사실 관리할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 권한과 보관 기간의 관리입니다. 접근 권한은 뭐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관 기간 같은 경우에도 그 개인정보별로 현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들은 대부분 파일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일 단위가 아니라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별로 특정 기간 동안만 유지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삭제를 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그런 조치를 취해서 개인정보의 양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반할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간의 유기적인 연계라고 적어놓은 거는 앞서 우리 많은 이슈들 뭐 개인정보에 대한 검색이나 어떤 그 이전 요청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호스트 자료 유출 방지 제품 그리고 뭐 데이터 디스커버리 제품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그 제품들 간의 좀 단단한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개인정보 보호와 모니터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분명 유출 사고는 일어나고 어떤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법들이 생기고 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유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이나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앞서서 돼야 될 거는 조직의 이제 개인정보보호 정책이라든가 어떤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바이오 닉스진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좀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바이오 닉스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바이오 닉스진은 기존에 이제 닉스테크라는 그 엔드포인트 보안 전문 회사가 바이오 사업을 좀 영역을 확장하면서
사명 변경을 2달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산업과 사업과 이제 정보보안 사업 투 트랙으로 해서 현재 좀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바이오 닉스지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발표하신 분처럼 좀 역동적인 동영상이나 이런 건 없지만 저희가 사실 이거를 아직 연구하는 중이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더 스마트한 개인정보 검출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과연 우리가 개인정보를 검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사실 기존의 개발자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현재는 데이터 분석만 전문을 하는 팀을 구성을 하고 데이터 분석 쪽에 대해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규식이나 어떤 키워드 방식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도출된 그걸로 개인정보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는 인공지능을 이미 적용해서 ADS라는 제품을, 그러니까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을 이미 시장에 출시해서 많은 좀 고객들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은 대표적으로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탐지를 하고 있고요. 2번째 방법은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어떤 특정 사용자나 어떤 단말에서 이상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탐지하는 솔루션을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를 검출하다 보면 가장 좀 우리가 많이 보안 관리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오탄과 과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지금 오탄과 과탐에 대한 부분 줄이기 위해서 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뭐 페리티비트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쉬워지긴 하는데 만약 그런 게 없는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지도학습 방법을 통해서 좀 오탄과 과탐을 줄이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관련해서 특허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번째는 문서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입니다. DRM 제품들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드릴 EDR 제품에서 이 기능을 조금 더 연구해서 좀 넣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문서가 어떤 타임라인에 따라서 생성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그 과정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문서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런 부분들 이런 거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됐고 어디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EDR입니다. EDR 관련된 발표도 이번 PI 스페어에서 꽤 많더라고요. EDR은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라고 해서 엔드포인트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탐지하는 솔루션입니다. 엔드포인트 가시성 확보라는 거는 우리가 엔드포인트가 예를 들어 조직 내 엔드포인트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됐고 어떤 파일이 생성됐고 또 누가 그 엔드포인트에 접근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관리자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EDR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2번째는 위협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안티바이러스나 뭐 여러 가지 안티머리어 같은 제품들에서는 알려진 위협에 대해서는 탐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 엔드포인트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랜섬웨어가 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뭐 랜섬웨어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EDR을 통해서 기존의 DLP를 가지고 중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랜섬웨어 같은 위협으로부터 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 닉스진의 EDR은 올해 말에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이 있습니다.
제 발표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